여론조사 KSOI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네, KSOI는 사실 지난 대선까지는 비교적 좀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좀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총선 때부터 약간 KSOI가 조금 튀는 조사 결과를 좀 내놨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선거 막판 앞두고 KSOI가 조금 제가 볼 때 어제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뭐 이게 또 약간 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좀 조사 결과로 의심되는 그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내일쯤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조사 결과 표가 나오잖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보수가 표집을 확인해야 되죠. 네. 자, 근데 이 보십시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55.8%가 나온 거예요. 네. 뭐 당선 가능성 질문은 저 정도 항상 나오죠. 네. 네. 근데 47.3% 지지율.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이 결집은 하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저 KSOI 그 여론조사 그 결과 그 기사에 있어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중도층의 표심이 과연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저건 아마 KSOI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제 CBS에서 처음 아마 저 보도를 할 때 CBS는 적어도 알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죠. 그럼 중도층의 표심은 어떻게 됐는지 부분들, 그래서 그게 과표집이 됐는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과표집이 됐는지 어쨌는지 중도층 표심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졌는지 부분들은 내일 여조심 가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그 집계표를 결과표를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심위에서 하루가 지나야지 공표하고 하루가 지나야지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그게 확인이 되더라도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늘 이 당일 보도됐던 거, KSOI 조사에서도 7.7%로 좁혀졌대.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내일 가가지고 막상 열어보니까 중도층 표심은 뭐 더 벌어졌다든지 그리고 이 7.7%가 격차가 좁혀지게 된 게 확실히 보수가 표집이다. 이런 거는 뒤에 하루 시차를 지나서 이걸 보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국은 아무런 여론 형성에 사실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네. 네. 자, KSOI가 이런데 코프라라고 있죠. 여기도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좀 조작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는 저희 뉴탐사 보도를 의식한 건지 지금쯤이면 벌써 김문수 후보가 역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대로 그냥 그 지지율이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네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첫 번째로 아마 역전이 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 코프라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코프라가 워낙 그 저희 워닝을 좀 세게 울리다 보니까 조금 몸을 좀 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김문수가 이제 40%를 넘은 것까지는 총대를 맺는데 그리고 여론조사 격차가 지금 한 자릿수 내로 지금 좁혀진 것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차마 역전됐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를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얘기했던 김종혁 씨가 고발했었던 그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면은 오늘 아마 그 실시된 그런 조사된 그 결과는 아마도 28일 그러니까 대선 그 막바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때 저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선 결과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때는 아마도 역전이 된 저는 여조 결과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한길 리서치라는 것도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를 또 역시 발표했습니다. 이건 2주 새 그 약 한 12.7% 급등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지지율이. 김문수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급등할 일이 있었을까? 급등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12.7% 급등했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죠. 지금 뭐 4.7%니까요. 근데 저것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왠지 모르지만 언론도 저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잘 믿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자릿수로 좁혀져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제목 달기 나름인데 이제 결과만 보면은 뭔가 수상한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명태균 아마 학습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언론들도 자기네가 보더라도 이게 그 불과 일주일 전에 뭐 10% 이상 벌어져 있던 또 20% 가까이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불과 1, 2주 만에 이렇게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이제 전문가의 인터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 안 한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 보수 결집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결과는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근데 흐름이요. 항상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논란이 많이 됐던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데 여론조사 먼저 이렇게 뭔가 그 차가 굉장히 좁은 것처럼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형 그 리서치 회사들에서 나오는 게 또 좀 따라가는 추세로 계속 좀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좀 그런 추세로 좀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가 좀 여론을 움직이는 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그렇죠. 렉서도 편성이라고 해서 오히려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여론을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수 성향자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 특히 갤럽 같은 경우에 보수 성향자가 더 잡혔거든요, 중도보다. 네네네네.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보 성향이시거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네. 그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좀 빠지면 그 자리에 당연히 보수 성향자가 더 빨리 채워지죠. 그렇죠. 네. 네. 아, 지난 알겠습니다. 1차 토론 이후에, 네. 1차 토론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진보 성향자들이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졌고, 여성에서 빠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후보 부인 토론에 대한 충격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후보 부인 토론회가, 그, 내란 프레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 뭐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미디어에서.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부인 토론회로 했다라는 거는 내란 프레임의 연상 효과를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낙인 효과가 전파되지 않게끔 저쪽으로 빼는 거죠. 김혜경 여사 쪽으로. 그 효과에 의해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 설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효과적인 방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가 40대가 확 올라와서 확 빠졌어요. 지난주 확 올라왔었어요. 네. 지난주 벌써 지난주가 됐죠. 지난주 당시도 48대 4대 48대 지금 2번 나왔거든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네. 그 국회에서 저기 그 가결할 때 네. 뭡니까 탄핵안 가결 부계 뭐 그때 있잖아요. 그때 48 나왔다. 이번에 다시 48 나왔을 때가 40대하고 자영업자에서 확 올라갔는데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빠졌느냐? 진보성향자나 중도성향자 중에서 그동안 지지를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유로 따지자면, 사실상 120원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호텔 경제가. 근데 2차 토론에서 호텔 경제가 정면으로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무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진보성향자들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캠프에서도 계속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캠프가. 네. 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진보성향자들이 약간 긴장 이완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이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기자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45잖아요, 갤럽에서. 네. 네네. 그 다음에 김문수가 32 나왔죠. 네. 잠깐만. 이제 36 나왔죠, 36. 36. 예, 그 다음에, 누구냐. 이분들이 10 나왔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45대 46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뭐를 볼 수 있냐면, 지난 대선 때의 결과가 이렇게 반영된다고는 할 수 있어요, 역으로.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아주 미세하게 졌잖아요, 이재명이.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이 더 있어가지고 김문수가 더 오르겠느냐? 쉽지 않죠. 만약에 더 오르면 뭐냐면은 지난 대선보다도 이재명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차범위로 줄어드느냐 이준석이 처한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차범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보수성향 분들 위주로 조사가 된 거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 오차범위 접전이다. 뭐 이 조사는 좀 믿기 어렵다. 그래도 신뢰. 네.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거를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수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MBS나 갤럽이나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좁혀졌다 하더라도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고 일부 ARS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우스 이펙트일 수도 있고 시간대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요일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반화되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지금은 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 그 고의적인 조작 가능성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우연의 효과일 수 있다. 여론 시간, 오차 범위 내로 네. 좁혀진 조사 결과는 그렇게 그런 우연을 만들죠. 네. 그렇게 나오도록 충분히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도 바꿀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샘플도 충분히 섞기도 하고 그러고 이런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뭐 보수 가표집이나 또는 조작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격차가 급격히 이 좁혀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쏟아지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객관적으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약간 튀는 조사 결과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조사 결과하고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여조 결과를 한번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꽃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론조사 꽃의 결과는 이제 언론에 보도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중앙선관위 열심히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시면은 5월 15일하고 22일 비교를 해보면은 이재명 김문수 격차가 20% 정도, 20% 포인트 정도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왼쪽 게 5월 15일이죠. 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51대 28, 대략 한 3% 정도, 네. 22% 정도. 22%.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엔 이제 49대 30.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지고 김문수가 좀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역시 대략 한 20% 정도의 격차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 되는 것은 흐름은 좀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일부 튀는 조사 결과처럼 뭐 2주에 뭐 20% 뭐 12% 뭐 이렇게 격차 확 좁혀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요 여론조사 꽃은 지금 샘플이 2,000 샘플이에요. 2,000 샘플이고요. 그리고 중도가 유난히 네. 높죠. 네. 중도가 많습니다. 네. 보수도 조금 뭐 진보에보다는 많지만 중도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네. 2,000 샘플이고 그다음에 RDD 방식이 아니고 통신사에서 가상번호, 네. 안심번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리고 어저께 쭉 말씀드렸지만 림 가중이 아니고 셀 가중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조사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뭐 민주당이 조금 더 여론조사 꽃의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한 조사 결과 나올 수 있는 측면,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꽃의 이 결과 한 20%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유의미하게 참고할 만한 저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격차의 이제 폭도 좀 뭐 중요하긴 하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15일 날 조사한 거랑 22일 날 조사한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갑자기 격차가 일주일 만에 확 좁아진 걸로 나오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그 꽃이 그 부산 경남 쪽에 이제 이 당선 예측하는데 굉장히 큰 좀 실패를 했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도 당선 의석수는 좀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결국 부산 쪽의 전체 득표율이 40%를 넘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하는 조사 결과는 실제 결과하고 봤을 때 크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게 40%를 넘긴 했지만 당선 가능치까지를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석수에서는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예측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또 이렇게 또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꽃도 지금 이제 큰 차이가 없이 격차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15%포인트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2,000샘플을 넘어서 이건 3,000샘플이에요. 네, 똑같이 가상번호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이고 셀 가중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리고 샘플이 가장 많은 그런 여론조사에서 지금 15% 정도 격차가 나왔다는 거. 네. 사실은 이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튀는 조사 결과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 리서치 보시면은 중도만 한번 볼까요? 네. 중도 같은 경우는 33%, 약 30%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에서 그 격차가 외려 그 일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외려 더 벌어졌어요. 네. 일주일 전에는 55대 22, 33%였는데 이번 주에는 56대 22로 34%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중도 표심이 이 정도, 3,000 샘플에서 중도 표심이 이 정도 벌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건 실제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극우 매체, 그죠? 하고 진보 매체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언론 기사들도 이제 확인해서 서로 이제 교차해서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있듯이 여론조사도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몇 개를 같이 교차해서 보면서 이 가상번호와 셀가중을 썼는지까지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좀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대선 3년 전에 2022년 3월에 있었던 마지막 여론조사와 이제 우리 실제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0.7% 표차로 윤석열 당선. 이런 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이틀 뒤인가요? 그때쯤 되면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실제 득표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감안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2022년 3월 3일에 나온 보도입니다. 이게 3월 2일까지 여론조사 했던 거죠. 마지막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인데 40% 동률로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도 비슷했죠. 사실상. 네. 자, 실제로 보시면 자, 실제가 아니고 이제 40대 40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도 쪽을 보면은 35대 39로 윤석열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도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흐름,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네. 전체 응답자는 40대 40으로 팽팽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약간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윤석열이 근소하게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게 드러났고 저게 결국 선거 결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면
이 중도층이 무려 한 20%, 또 30% 많은 데는 또 아무리 작은 데라도 한 15% 정도 이 중도 표심은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는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중도 표심. 그러니까 뭐 코프라나 아니면 뭐 에블 리서치 같은 데는 그래서 아예 진보 중도 보수 이 질문 항목을 아예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나머지 다른 조사들 같은 경우는 뭐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하더라도 중도층만 놓고 보게 되면 최소 15%에서 많게는 20% 30%까지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지난 대선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SBS와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시면 네. 윤석열이 5%포인트 격차로 우위에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0.7% 그렇죠. 교차였죠. 5%포인트나 차이가 났던 거죠. 네. 자, 그리고 갤럽도 한번 보죠. 갤럽 같은 경우는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39대 38로 윤석열이 1%포인트로 앞서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중도 같은 경우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36%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중도 표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중도로 넘어가면은 36대 36으로 그렇게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아무래도 이제 과표집이 되면 당연히 이 국힘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건데 네. 실제로 그 의미 있는 예측 결과는 사실 중도층의 이 격차가 좁혀졌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도층 표심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또 일부 조사에서는 중도층 표심은 외려 일주일 정도 더 벌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